네, 지금부터 12번째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동인, 모티베이션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모든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이유가 다 있게 됩니다. 조직원들 또한 조직에서 어떤 의사 판단을 하고 어떤 실행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항상 그 어떤 이유, 어떤 그런 그 근거가 있죠. 그걸 이제 동인이라고 하고, 그런 이유와 원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이제 동인 관리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선 그 리더가 예를 들면 신임 사장이 이제 취임을 해서 조직을 봤더니 혁신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했는데 판단을 하면 통상적으로 이제 두 가지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사업에 대한 뭐 말하자면 이제 구조조정 같은 이제 그런 것들로 접근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옛날에 그 지의 그 회장이었던 잭 웰치가 1등 사업이나 혹은 1등이 될 수 있는 사업 뭐 이런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 사업들은 다 정리해버리는 이제 그런 것들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뭐 그런 혁신의 접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직원에 대한 접근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직원의 사기라든지 혹은 직원의 어떤 그 역량 개발이라든지 그런 쪽에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 사업을 하는 직원의 어떤 그런 뭐 동인이나 뭐 조직 구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겠죠. 직원에 대한 혁신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또 사업과 뭐 이렇게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서 접근하느냐 어떤 직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 결과적인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업 구조조정을 하게 되게 되면 결국은 어떤 사업에 어떤 인재가 필요하고 어떤 자원이 필요하고 그런 자원들을 어떻게 이제 조직화하고 어떻게 조직 체계를 구성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로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와 반대로 직원에서부터 이제 혁신을 시작하게 되면 직원들이 과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혹은 직원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뭐냐, 그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직원들에게 어떤 걸 요구해야 되고 직원들이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또 그런 걸 하게 되려면 어떤 걸 또 해줘야 되느냐 뭐 등등 그런 것들로 이제 접근을 좀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결과로 사업을 뭐 매각할 수도 있고 사업을 분사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는 이제 결과적인 어떤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과정에서 보면 이제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혁신의 어떤 그런 접근 방법은 사장의 어떤 스타일이나 혹은 그 조직의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이 책에서 나는 공공기관을 혁신했다. 뭐 이 책에 있는 그 리더는 이제 직원의 관점에서 혁신을 시작하는, 그래서 자기 조직화 경영 혁신을 이제 시작을 하고 또 자기 주도 혁신을 요구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동인 관리는 이 자기 조직화 경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이제 어떤 도구, 수단 혹은 방법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책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혁신과 무관하게 조직을 관리한다 혹은 경영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직원들의 동인을 관리하는 것과 사실은 같은 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 어떤 그 동영상 강의에서 소통이라는 것은 경영의 처음과 끝이다. 그 경영 활동의 모든 것들은 다 소통이다. 이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 것을 이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의 처음과 끝, 그리고 경영 활동, 경영 조치의 처음과 끝, 모든 것들은 동인과 관련이 되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소통의 관점에서 혹은 직원 동인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만이 제대로 된 경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의도나 그런 기획이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모든 조직원들은 그 어떤 행동이나 말과 어떤 조치에 의미 부여를 하게 됩니다. 부지불식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직원의 어떤 가치 판단이나 어떤 행동에 큰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쌓이면 조직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동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제 경영 활동의 모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동행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중요한 하나의 이제 화두가 될 것이고 또 제가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답을 오늘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동의는 특히 사람에 대한 어떤 관리는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경영이라는 것은 특히 혁신이라는 것은 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뭐 만병통치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직마다 리더마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방안을 선택을 하고 이제 찾아야 된다는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적절한 방안이냐 또 적절하지 않은 방안이냐 이 차이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록 적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부작용이나 어떤 그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방안이라 하더라도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극복하고 해결을 하면 또 어떤 좋은 다른 방안보다는 또 결과적으로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 또 경영이고 혁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의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는 정답이 아니라 어떤 화두를 질문을 던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4가지 정도의 주제에 대해서 제가 화두를 던지는 것으로 이제 오늘 그 강의를 시작을 하고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째 화두는 조직원은 결국은 조직 문화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첫 번째 제가 드리는 화두입니다. 조직원은 개개인이 모두가 자기 나름의 가치관이 있고 또 삶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하면 나름의 가치 판단으로 어떤 그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조직원으로서의 판단과 행동은 조직 문화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원에 대한 기대나 어떤 요구를 할 때는 반드시 조직 문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만이 제대로 된 예상을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직원이 뭐 이런 이제 태도를 보인다고 뭐 합시다. 첫째는 무기력하다. 굳이 뭘 해도 뭐 재미도 없고 그냥 뭐 시키는 대로 그냥 뭐 하겠다. 기계적으로 뭐 그런 이제 태도를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직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내 의견을 이야기를 해봐야 반영이 잘 안 되니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태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직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승진을 하고 내가 제대로 칭찬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 결국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그게 맞으니까 나는 원하는 대로 해준다. 그게 올바른 직장인의 생활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직원 같은 경우에는 뭐 두루두루 좋은 게 좋으니까 보고 굉장히 반발이 심할 것 같으면 내가 양보하고 보고 크게 반발이 없으면 내가 강하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사안별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가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리더가 볼 때는 참 답답하죠. 물론 이제 그런 상황을 또 악용하고 활용하는 리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과서적으로 보면 좀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그 태도를, 그런 상황을 개선해보자라고, 그 어떻게 보면 혁신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해보자고 만약 접근을 한다면, 그 개개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고, 가르치고, 막 붙들어서 막 설득을 하고,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물론, 개인의 생각 자체가, 가치관 자체가 좀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조직 문화 자체가, 조직의 상황 자체가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도록 혹은 취하는 게 변명이 되고 자기 합리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요인도 굉장히 큰 부분이죠. 그래서 조직 문화를 터치하지 않고는 어떤 조직원의 탓으로 모든 걸 돌릴 수도 없고 조직원의 어떤 그런 바람직한 태도로 전환을 시키는 것도 크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 문화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이 조직 문화의 가장 또
이 큰 요인이 리더에 있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드리는 화두입니다. 두 번째 화두는 이제 사장이 어떤 혁신이 필요해서 혹은 혁신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의도대로 조직원이 행동하고 따라오기를 바라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모든 경영자가, 모든 리더가 바라는 어떤 그런 원하는 거죠. 사장 마음대로 뭔가가 움직이게 하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움직일까요, 직원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쭉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그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계적인, 매뉴얼대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FM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본대로 어떤 사안이 되면 그 어떤 사안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게 딱 기계적인 거죠. 그러면 그게 리더가 원하는 대로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그렇게 반응하도록,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게 이제 이런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당근과 채찍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하면 칭찬해주고 뭔가 보상을 많이 해주고, 원하는 거와 반대로 하면 혹은 원하는데 안 하면 이 징계를 하거나 이제 채찍을 드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제 전통적인 어떤 동기 관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제대로 하면은 내가 상을 줄 것이고 제대로 안 하면 벌을 줄 거야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놓으면 합리적인 어떤 그런 직원이라면 내가 그러면 벌을 받으면 안 되니까 나는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한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전형적인 동기 관리의 방법이죠. 이게 당근과 채찍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직원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 아니 사장 마음대로 움직이기를 바라는데 직원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 그러면 뭔가 서로 이제 모순이 되고 완전히 이제 뭐 이렇게 뭐 다른 어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죠. 근데 이제 과거에 제가 그 소통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이라는 거는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원하는 거를 잘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해서 납득을 시키는 게 소통이 아니라 상대방이 관심이 있고 상대방이 하고자 하고 상대방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어서 하게끔 하는 이제 그런 게 소통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을 잘 서로 공감대가 만들어져서 지향점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리더의 역량이고 리더가 또 해야 될 역할이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렇습니다. 조직원이 생각하고 조직원이 원하는 것과 리더가 생각하고 리더가 원하는 것이 과연 다른가요? 다르다면 그 자체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동인의 관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동인의 관리 이전에 각계 만드는 그 과정을 가져가는 것, 특히나 공적인 어떤 그런 기능이나 혹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 뭐 말하자면 군인이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소방관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이런 조직들이 거기 조직원이 생각하는 것과 그 조직의 리더가 생각하는 게 서로 다르다. 그러면 그 자체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되죠. 그런 생각이 달라서 어쩔 수 없이 뭐 당근과 채찍을 해야 되고 매뉴얼을 줘서 기계적으로 따르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사장이 원하는 대로 사장이 뜻하는 대로 움직이게 할까? 이 화두가 이제 제가 제기하는 두 번째입니다. 기계적으로 매뉴얼대로 대응을 한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장은, 리더는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현장에 있는 사람보다 실무적인 혹은 디테일한 부분을 더 잘할 수가 없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준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당근을 얻기 위한 지름길이나 편법이나 이런 것들을 모색할 수가 있고요. 직원이 항상
채찍을 피하기 위한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결코 바람직한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물론 직원이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해서 그러면 바람직한 게 모든 게 되느냐? 직원이 굉장히 이기적인 사회사욕에 눈이 먼 그런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직원이 원하는 대로 했다가는 큰일이 나겠죠. 결국은 통제와 관리 가능성이 통제와 관리 역량이 있느냐?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방안이 당연히 원하는 결과대로 되어질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그런 믿음을 갖고 어떤 조치를 취하면 굉장히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역량이 없는데 이론에 따라서 자연히 그래 되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기대하기 어렵죠. 중요한 것은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내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수단이나 방법이 갖고 있는 한계나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조직에 그것들이 적용이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그런 것들을 경물 취지 관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하고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여기에서 이게 10점이고 이게 8점이고 이게 7점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드리는 이제 화두는 보상입니다. 모든 직원에게는 보상이 있어야 되겠죠. 또 리더 또한 어떤 보상을 받고 그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상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이 보상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동인 관리의 또 중요한 어떤 포인트고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의 경우에도 정답은 없죠. 사람마다 처해진 상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게 다 다르고 물론 우리는 기본적으로 돈을 원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떤 그런 고용관계가 형성된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러나 돈 많이 그러면 전부냐 혹은 돈이 가장 중요하냐 이제 그렇지 않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럼 어떤 보상이 필요하고 그러면 어떤 보상이 더 효과적이고 혹은 부작용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그 고려 요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두 가지 정도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의 구분 차이 요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욕구 5단계론 요걸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 메슬로우가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가 교과서로서 굉장히 중요한 정답이다. 혹은 이게 무슨 원리 원칙이다. 혹은 이게 어떤 그 공식이다. 이래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론이 혹은 이 두 가지 개념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욕구나 어떤 동기에 대한 수많은 이론, 그 많은 이론들이 각각 다 나름의 의미와 어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두 가지 정도의 개념과 이론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게 좋겠다. 이래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하는 것이고, 이 두 개념이나 이론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 정답을 선택을 해야 된다.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이 뭐냐? 그러면 위생요인은 없으면 굉장히 큰 불만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데 만약에 넘치게 해준다고 해서 더 많이 해준다고 해서 이렇게 플러스 알파가 되는 어떤 그 더 제고가 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없으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충분히 더 충족된 이후에 더 많이 준다고 해서 플러스 알파가 기대되는 건 아니다. 이런 게 이제 위생요인이고 동기요인은 반대입니다. 없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있다면 굉장히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되게 많이 생기는 위생요인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급여라고 합니다. 급여는 없으면 큰일이 나죠. 그런데 이제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그 한계 효용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돈을 계속 많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를 들면 1억 받던 사람이 10억을 준다고 해서 10배만큼의 어떤 역량이나
어떤 그 의지 막 이런 것들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동기요인의 대표적인 게 이제 칭찬이라고 합니다. 칭찬은 안 해줘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지만 해준다면 이제 플러스 알파 효과가 많은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위생요인과 동기요인, 이게 뭐 위생요인은 나쁜 거고 동기요인은 좋은 거고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위생요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충족되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고, 그게 충족된 이후에는 동기요인을 찾아서 동기부여가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시사점인 거죠. 그래서 참고로 뭐 동기요인이라 하더라도 칭찬 같은 경우에도 별로 칭찬거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칭찬을 해줬어요. 그것도 남들이 다 보게끔. 그렇게 하면 칭찬 못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칭찬이 될 만한 사람, 어떤 거에 대해서 그 칭찬받은 사람한테 공개적으로 칭찬을 해줬을 때 그게 어떤 동기요인이 되죠. 정말 훌륭한 업적을 했는데 공개적으로 칭찬 안 하고 조용히 불러가지고 술을 한잔 해주면서 칭찬을 해요. 그런 것도 그렇게 크게 효과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동기 관점에서는.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한 요인이라는 것이 반드시 뭐 동기나 위생에 어떤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상황에서 그걸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떤 경영자로서 어떤 행위를 하고 조치를 하고 어떤 지시를 했을 때 과연 그게 위생적인 그런 효과가 나올까, 동기적인 효과가 나올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감안을 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욕구 5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슬로우가 한 이야기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뭐, 욕구는 한 5개 정도의 레벨로 나눠진다는 거죠. 하나가 이제 안전. 두 번째가, 안전이 아니에요. 생리. 안전. 소속. 공감, 존중, 자아실현, 이런 단계로 해서 동기는 구성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생리라는 건 뭐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전쟁통에서 먹고 자고 있고 의식주만 해결하면 정말 더없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생리가 되게, 생리적인 욕구가 정말 강한 거죠. 먹고만 살 수 있으면.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됐다 치면 그 다음에는 그런 상황들이 안전적으로 적어도 은퇴하기 전까지 혹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런 안전할 수 있는 내 생활 자체가,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태평성대라 그러면 한 요 정도까지가 되면 의식주가 해결되고 내가 살아가는데 어디서 특별히 뭐 위태롭지가 않고 이러면 태평성대라고 할 수 있죠. 한포고복이라는 단어가 아마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넘어가면 이 조직원들 간의 공감이나 소속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되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걸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과거 어떤 그런 시족사회나 이런 데서는 소속감, 공감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였죠. 이거는 사실은 생리 욕구가 안 되더라도 소속이나 공감은 기본에서 깔리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동네 관점, 마을 관점에서 보면. 근데 이제 자본주의가 사회가 되고 이제 다원화된 사회가 되고 굉장히 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소속이나 공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특히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 조직에서는 이제 소속감이나 공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어떤 관점을 봤을 때 이 욕구가 안전 욕구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더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되면 이제 존중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고, 그게 또 넘어가면 자아실현을 뭐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의 어떤 이 매슬로우가 주장한 바에 의하면 얘가 충족된 이후에 얘가 충족이 되고 요구가 생기고, 이 요구는 이 생리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다. 이제 그래서 단계별로 생긴다. 이런 이제 주장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말하자면 소속이나 공감대가 충분한, 예를 들면 공기업이나 뭐 공기관, 공무원 이런 경우에는 뭐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이나 공감 욕구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물론 이제 뭐 갈등이 굉장히 심한 그런 조직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 정도까지가 충족이 됐다고 치면 그 다음에는 존중받고 싶은 욕구를 터치해주지 않으면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미 이게 충족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장이
나는 소속이나 공감대만 해줄 수 있어. 존중받고 싶고 자아실현해 주고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어. 라고 하면 빨리 안전까지만 충족되도록 낮춰야 됩니다. 저 욕구 만족 수준을.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이 리드의 경우에 이제 공공기관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봤더니 이제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어서 자아실현, 존중, 이런 부문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기 조직화 경영이라는 타이틀로 자기주도 혁신이라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존중을 해주고 자신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래서 앞서 설명했던 뭐 CDP라든지 꿈이라든지 퍼스널 브랜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 상위 어떤 그런 욕구 단계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해서 경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욕구 단계, 이런 그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개념이고, 것이고, 그래서 화두로 제가 이제 던지는 거죠. 정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의 화두는 평가입니다. 평가는 개별적으로 누가 잘했고, 누가 능력이 있고, 누가 어떤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많은 조직에서 보면 평가가 없는 그런 조직은 사실 없습니다. 어떤 조직에도 평가는 다 있습니다. 뭐 신상필벌이라는 어떤 그런 그 목적이 아니더라도 항상 평가는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조직의 뭐 본질적인 어떤 그 요소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 없는 그런 조직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가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그 평가에 대해서 충분히 긍정적인 그런 상황인 조직은 아마 제가 알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평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과도한 신뢰나 기대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경영 쪽에 관심이 있고 혹은 관리자인 사람들을 많이 이제 보면 평가를 통해서 직원들을 통제할 수 있고 움직이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평가가 정말 잘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평가가 잘못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 이제 불만이 있는 그런 조직이라는 뜻과 함께 이 평가를 정말 제대로만 잘하면 조직은 아주 원하는 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도한 믿음, 과도한 신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해야 될 바람직한 것들을 하지 않는 어떤 변명과 자기 합리화의 어떤 방편으로서 평가 시스템을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평가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어떤 개념이 어떤 그런 어떤 판단이나 혹은 이렇게 고민해야 될 그런 아이템이 있는데요. 첫째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평가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평가의 대상이죠. 평가의 대상. 네 번째는 평가자, 평가 주체. 이 4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획적으로 설명을 하면 아마 평가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쉽게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평가의 목적은 크게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재적소, 또 하나는 인센티브. 통상적으로 일본의 조직에서 평가를 할 때는 그 사람이 무엇을 잘하고 어떤 걸 잘하고 어떤 스타일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평가를 한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혹은 역량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이제 목적을 갖고 있답니다.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잘한 사람한테는 더 많이 보상해주고 못한 사람한테는 적게 보상을 혹은 이제 어떤 벌을 주기 위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단이나 어떤 활용도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 이 두 목적이 서로 혼재가 되거나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 않고 이제 합니다. 어떨 때는 적재적소에 활용도 하고 똑같이 이제 평가를 해놓고는 또 어떤 경우에는 인센티브에 활용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작용이 생기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절대평가가 있고요. 이제 상대평가가 있습니다. 절대평가는 어떤 기준을 두고 그 기준을 넘어섰는지 안 넘어섰는지만 이제 보는 거죠. 상대평가는 1, 2, 3, 4, 5등 이렇게 해서 줄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주로 적재적소를 위한다 그러면 이제 절대평가가 필요할 수 있을 거고요. 인센티브를 원한다 그러면 이제 상대평가를 이제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등적인 보상을 주기 위해서 하니까요. 그런데 절대평가의 경우에는 사실은 과연 어떤 기준 자체를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주어진 기능, 역할, 일에 따라서 각각의 요구하는 수준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평가의 경우에는 과연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어떤 순서를 매기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본질적인 또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상대평가의 경우에는 사실은 수준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기능을 하는데 한 80점 이상은 됐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가 있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5명을 평가를 했더니 1등에서 5등까지는 나왔어요. 그런데 1등이 75점밖에 안 돼. 75점에서 60점 사이에 5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요건의 기대에 다 탈락을 한 것이죠. 그러면 실패를 한 거다라고 이제 평가의 의미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 거를 이 상대 평가에서는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절대 평가는 또 다른 비슷한 다른 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평가를 할 때는 이 절대 평가와 상대 평가를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 평가에서 1등을 하면 가장 우수한 사람으로서 퀄리파이드 되는, 그러니까 수준을 넘어서는 적합한 수준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암묵적으로는 인정을 해버립니다. 조직 전체가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 상대평가의 또 큰 문제는 뭐냐면 각 부문 간의 어떤 차이나 차등 같은 거를 잘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영업과 개발이 있으면 객관적으로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순서를 매게 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 다음에 이제 평가의 대상으로 보면 실적 평가가 있고 역량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역량에 대한 평가는 실적에 적고 많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업적을 어떤 업적을 했는지 어떤 업적을 안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업적이나 어떤 실적에 대한 평가는 역량에 좋고 나쁜 거를 또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제약회사의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이제 실적을 평가한다고 그러면 어떤 직원이 큰 병원장의 동생이다 이거죠. 그러면 실적이 제일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역량과 무관하게 실적은 뛰어나죠. 그 역량과 실적은 정말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조직은 역량평가와 실적평가가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을 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실적 좋은 사람, 역량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치부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게 좀 잘못된 거죠. 실적평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대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되어질 것이고, 역량평가는 절대평가를 통해서 적재적소로 가는 이런 이제 활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것들이 명확히 나누어져서 적절하게 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평가 주체의 경우에도 보면 자기 평가가 있고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평가하는 수도 있고 위 사람이 아래 사람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보면 대부분의 어떤 공정성과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왜곡되거나 혹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 내가 80점을 맞는 사람과 90점을 맞는 사람이 있을 때 90점을 맞는 사람이 자기 어떤 성과에 대해서 혹은 자기 역량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나 왜 90점밖에 못 맞았을까? 이렇게 비관적으로. 반면에 80점 맞은 사람은 80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난 이번에 정말 잘했어. 난 정말 이렇게 똑똑한가 봐.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고려를 해야 되는데 고려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평가의 어떤 이슈들,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이게 옳고 저건 틀렸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그 포인트에 대해서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어떤 용도에 어떤 목적에 활용을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통제할 수 있을까, 이것들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나온 리더는 이런 네 가지 이슈에 대해서, 화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 이후에 조직에 대한 어떤 그 경물 취지로서 정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한 이후에 적절한 조치로서, 혁신의 방법으로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느냐를 선택을 한 것이고, 이제 그런 전체 어떤 과정이 항상 중요시하는 사명감이라든지 역사의식이라든지 시대정신이라든지 혹은 조직과 조직원에 대한 헌신의 자세, 이런 것들이 단단하게 이제 기반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 자기 주도 혁신과 자기 조직과 경영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된, 뭐 에자일 회고가 됐든 린스타트가 됐든 뭐 서클이 됐든 이 모든 것들이 나오는 이유들이 다 이런 전체 화두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어떤 그 통찰 이후에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신 분, 혹은 이 책을 읽으시는 분, 혹은 경영기획이나 경영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말이 좀 표현이 이상한가요? 어떤 정답이 어디 있으니 그것을 찾아간다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의 어떤 지혜, 통찰을 키워서 조직에 대한 경물 취지를 통해서 정확한 이해를 한 다음에 정말 나름의 사명감과 역사의식과 소명의식으로 시대 정신에 맞게 어떤 헌신의 자세로 적절한 경영의 방법과 혁신의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그것들이 비록 최적은 아니더라도 끌고 나가는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과 부작용들을 극복하고 이제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성공하는 그런 사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실패했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또 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모든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순간에 회사를 그만두거나 혹은 은퇴를 한 이후에 크게 이제 회고록을 쓰거나 자서전을 쓸 때, 그때 만족하고 보람스러운 그런 삶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